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출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눈길에 대비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 광화문을 부근 1차로에서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로 지금도 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다시 서운분기점부터 장수, 도리분기점부터 판교분기점까지는 31km 긴 구간이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이후로 평촌부터 판교 분기점까지도 1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 터널부터 조남 분기점, 장수부터 송내까지는 10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성산대교 쪽 이동하는데 신정교 이전부터 목동교까지 교통량이 많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구리 쪽 이동하는데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는 시속 20-3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이죠. 17일 그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와 인텔, GE 등 그 주요 기업들의 예상 비권 실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1포인트 0.25% 올라서 16,4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39%, 나스닥 지수는 0.5% 하락했습니다. 12월 그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99만 9천 건으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고요. 1월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80.4로 예상치 84를 밑돌았습니다. 또 GE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는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요. 인텔은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1% 낮은 데 이어서 올해 1분기 전망도 좋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 보면 그 다우지수가 0.1%, 또 나스닥 지수가 0.6% 오른 반면에 S&P 지수는 0.52%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관심도 여전히 그 기업 실적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이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합니다. 미중시는 오늘이 마틴 루터 킹데이에 이어서 휴장합니다. 예, 우리 시장도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가 대거 몰려있죠? 예,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도 그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기아차 등이 23일과 24일에 줄줄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은 국내 기업들 그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을 계속 낮춰오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뺀 그 국내 284개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 초에 비해서 17일까지 4.5% 낮아졌습니다. 다만 올 들어 그 실적 우려로 인한 주가 조정이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 금융감독원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들 카드를 쓰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 특히 그 국민은행, 롯데백화점 고객들의 정보까지 몽땅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금융지주사나 계열사, 제휴사 등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교환해온 탓입니다. 어제부터 이들 카드사들이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름과 카드 번호뿐 아니라 사용 내역, 결제계좌 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등급, 또 직장주소와 전화번호, 자택주소와 전화번호 등 최대 19개 정보가 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지 고객은 물론 탈회 고객의 정보도 다수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카드사들은 탈회를 하면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KB국민카드는
이번 사태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름과 생년월일을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만 넣으면 무슨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알려주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전현직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 신재용 금융위원장, 또 연예인들의 그 정보 유출 내용을 알아내서 인터넷으로 유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문제군요. 예. 설을 앞두고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라면서요. 예,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그 유통업체의 그 설 선물 판매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습니다. 또 고객 한 명당 주문하는 금액도 계산가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롯데마트도 전년 대비해서 138% 늘었습니다. 또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설 선물 판매 단가도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 예약 판매 매출이 24%, 현대백화점 25% 정도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하면서 마힌드라 그룹이 그 상용차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를 두고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박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에 국내 언론들이 쌍용차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가 1조 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약속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받아 쓴 건데요. 문제는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사실과 다릅니다. 마힌드라 회장은 2012년 델리 모터쇼에서 한국 언론들과 만나서 쌍용차가 1조 원을 들여서 3개에서 4개 차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미 수차례 같은 내용을 발표해왔습니다. 또 투자 주체도 마힌드라가 아니라 쌍용차입니다. 마힌드라 그러면 지난해 800억 원을 쌍용차에 유상증자를 해주면서 앞으로의 투자는 쌍용차가 돈을 벌어서 직접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그 인도 방문 실적을 부풀리고 또 국내 언론들이 놀아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전북 지역에서 AI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전국이 AI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주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올 들어 처음 발견된 후에 부안의 농장 두 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에 부안 육룡 오리농장 역시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이 난 겁니다. 커져가는 바이러스 확산 공포에 보건당국은 이번 AI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면서 국민들 안심시키기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고창 농가에 이어서 부안 농장까지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났습니다. AI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한 것으로 봐야겠죠?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도 네 번의 발생 사항을 보면은 AI가 쉽게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현 상황에서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전북 지역에만 계속 집중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일단 전북 지역에 국내에서 이게 특히 오리 경우는 사육도수가 가장 거의 60% 차지할 정도로요. 많이 기르고요. 예. 그리고 꼭 전북 지역의 문제만 아닌 특히 국내나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밀집 사육하니까 또 면역이 떨어지면은 소량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원인 때문에 아마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바이러스 번호를 보면서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이번에 발견된 AI가 H5N8, 그래, HON8형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발병했던 것은 H5N1. N1입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실제 말씀드리면은 H 단백질은 같고요. 예. N 단백질만 다른 바이러스인데요. 그렇지만 이 AI의 병원성을 결정하는 것의 거의 98% 이상이 H 단백질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 단백질 H5 즉 고병원성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병원성은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염성도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거의 뭐 같습니다. 특히 이 가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전염을 하는 데는 H 단백질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요. 거의 예. 비슷합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외 특히 중국에서는 H5N1 그리고 H7N9 예, 이것으로 사망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지금까지 심지어 한 6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잘못 알려진 겁니까? 예, 뭐 중국만이 아니고요. 그게 그 전 세계적으로요. 뭐 베트남 다 합쳐서 한 600여 명이 감염해서 340여 명이 그 H5N1형으로 예.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는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요. 포유류는 이 AI에 감염될 수 있는 저희들이 뭐 리셉터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수용체를 그러니까 감염하려면 그 숙주에 수용체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감염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내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사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H5형은 어차피 인체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H 단백질이 같은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뭐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거를 증거를 가지고 있지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H5N8 네. 이번 AI 경우도 인체 감염 가능성은 있는 것이군요. 예, H 단백질이 그 감염에 관여를 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위생 상태나 여러 특히 그 시스템상에요. 감염된 가금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살처분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음식을 통한 인체 감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는 이 시스템상에 뭐 동남아 중국처럼 감염된 가금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아주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이 AI 경우는 물론 이 감염하면은 무서운 질병을 이야기하지만은 열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AI를 감싸고 있는 막이 감염된 세포의 바이리피드라는데 이중 지질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0도 정도에 한 30분 정도 끓여도 거의 사멸하니까요. 그래서 익혀 드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 고병원성 AI로 판명된 전북 고창 시오리 농장 인근 지수시에서 떼죽음을 네. 한 이 가창오리, 네. 이 폐사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에서는 독극물에 의한 죽음이다. 네. 아니다, 이게 AI 맞다. 뭐 이렇게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아직 지금 국립수가검역원에서 지금 역학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예. 예, 일단은 저는 바이러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만약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마인드 생각하면은 가창오리가 이 고병원성 AI로 죽었다면은 반대로 이 가창오리가 전파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가창오리나 이 철새들은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조류 인플루엔자를 끊임없이 에서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몸에 어떤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병원성 AI가 감염하더라도 거의 증상이 안 나타나면서 바이러스를 방출하는데요. 만약에 이 가창오리가 이 고병원성 AI로 감염됐다면은 저는 철새가 국내에 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거의 가능성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근 지역에 많이 오염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최근에는 국내 중국발 스모그를 통해서 초미세먼지 유입이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초미세먼지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이게 뭐 철새나 뭐 다른 사람이나 어떤 동물에 의해서 어떤 감염된
살아있는 세포에서 생겨나거든요. 예. 서먹의 경우는 거의 화학물질이나 어떤 먼지 투성이기 때문에요. 바이러스가 거기 서먹과 같이 이렇게 뭉쳐지면은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먹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온다.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으로는요. 예, 정부에서는 이번 AI 발병에 48시간 이동 금지, 즉 스탠드 네. 스틸이라는 초강경 비상사태를 발동했는데, 예, 이걸 하면 이제 조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 저는 시기가 좀 늦다. 다시 말하면 신고됐을 때 그때 좀 했으면 더 좋은 조치라 생각하는데요. 예. 조금 늦지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AI 전파 요인은 이 닭이나 오리도 운반하는 차량이나 또 사료 차량, 특히 또 거기에 관련 축산 관계자에 의해서 이 전파를 시키는 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사실 농민들께서 지금 발생하니까 이 소독을 철저히 하는데, 물론 소독을 하면은 이 전파를 많이 막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소독 경우는 축산 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써 감염된 경우는 아무리 바깥에 소독해봐야 왜냐하면 소독은 화학물질이라서요. 예. 축사 바깥이나 차량이나 이런 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동 중지 명령이 가장 예방하는 데는 또 이 전파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조치고요. 아주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태 확산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였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출발 사심 3부였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줄줄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금세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목표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만 듣겠습니다.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삶을 위한 정치, 궁금한 정치의 속이야기. 출발 새 아침 정치 포커스. 예,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 현장에 지금 가 계시는데, 북한의 이른바 중대 제안이 이제 박 대통령 출국하자마자 나왔죠. 그런데 박 대통령 이 인도에서 위장 평화 공세다.
예, 그래서 더더욱 각별히 조심해라.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야 의견도 깔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 예, 아침에 참 길 미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갑자기 왜 또 길 얘기를 하십니까? 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이번에 연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설 연휴에서 지난해 추석 때 예.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 이룩하자. 공식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절했죠. 그리고 먼저 북한에서 좋은 날 보자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내를 비우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예. 근데 우리 내부에서 좀 우왕좌왕하는데 보니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방문 마치고 스위스 가 있고 중간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보관계 장관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뭐냐? 이것은 봤을 때 위장평화공세가 확실하다.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한 패턴으로 봤을 때 그 같은 어떤 평화공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뭐 지난 대표적인 뭐 천안 폭침 등 또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 재작년 2월 12일에 북한 3차 핵실험 그 앞두고도 북한이 또 그런 평화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 보니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난해 말 연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전쟁은 뭐 예고 광고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흐름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이런 어떤 평화공세는 위장평화공세일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 경계는 게을리하지 마라 하는 분명한 지침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네, 지금 우리 남북관계 참 뭐 비극의 저는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의하면은 북한도 고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북한이 또 얘기하면 우리도 뭐 진정성 없다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그래서 이걸 돌파구를 푸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아직 1년째 지금 붙여진 안면이가 없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중대제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대제안이 뭘까 봤더니 상호 비방하지 말자. 군사훈련 중단해라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기가 어렵죠. 상호 비판하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어떻게 북한 비판 안 합니까? 언론 자유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방송에서 북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고 군사훈련은 해왔던 거를 북한이 요구한다고 갑자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받기 어려운 요구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뭔가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명분을. 그 명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으니 북한은 연평도처럼 포격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 여전히 옳다고 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에 북한의 이런 공세가 위장공세다 하면서 대비 대처를 강구하라 뭐 조치한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조치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거의 이제 일치를 하는군요. 어떻든 그 북한이 이번에 나온 태도가 정말 좀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이 바람은 다 같을 건데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죠. 이 정치개혁특위, 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놓고 지금 여야가 공방 중인데 이 새누리당이 어떻든 이번 주에 당론을 확정을 할 텐데 문제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험론 때문에 이 정당 공천 폐지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의 그 구의회는 이 광역의회와 통합하겠다. 아마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황 의원님? 마침 어제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오전이죠. 어제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면은 뭐 대통령 입장 표명까지도 요구했죠. 어제 보면 안철수 의원은 뭐 새누리당 즉시 약속 지켜라. 뭐 정계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뭐 재구성하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바람을 먼저 잡았고 곧 이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어요. 근데 민주당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한 번 정도는 뭐 조금 약속을 지켜라는 정도 이야기였지. 그 다음에 사실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거기다 특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심상정 원내대표의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그와 같은 이른바 당론은 아니죠. 그러니까 입장 변경에 대해서 찬성하죠. 즉 뭐 통진당이나 또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어떤 정계 진출을 위해서라도 지방 정부의 진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당 공천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뭐 1월 말까지 좀 예정되어 있는 정계특위에서 뭔가 결론이 날 것으로 봤는데 어제 또 안철수 의원이 뭐랄까 그 문제를 다시 제기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와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뭐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보면은 뭐 아마 의원들의 내심과 당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박상훈 박사님. 벌써 그렇게 판을 뭐 정리해버렸습니까? 황수 의원께서. 저는 이 문제가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존속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이 문제에는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상정화 단점이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가 지금 당락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아주 저는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지난 재보선 때 새누리당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당시 입장을 번복하는 이 이유가 위헌 문제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명분이고 당략 아닙니까? 기득권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2년 있으면 총선 안 돼. 총선 때 기득권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민주당에서 유리하니 정당 공천 안 하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불리하니까 이번에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절대 안 된다. 김광원 대변인도 어제 그랬잖아요. 반드시 환del시키겠다고. 안철수 의원도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알 수 없는 거다. 야당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그러면 새누리당 그냥 단독으로 강행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의 룰 문제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죠?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걸 뒤엎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계특위에서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헌론 이걸 너무 우리가 가볍게 치라는 것 같은데 이 송인준 당시에 헌재 이 주심을 맡았던 이 변호사가 여야 위원 다 모아놓고 지금 공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당장 이 위헌론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걸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보면 사실은 이제 현장에 내려가 보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합니다. 보면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국회의원의 을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토호하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막상 지방정부 한번 가보세요. 시장 군수들이 보면 수많은 지장 군수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감옥 가고 재임 중에 보면은 사실 엉망진창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현재 지금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스크린에서도 그 정도인데 이걸 갖다 그냥 풀어놨을 경우 견제 장치가 없었을 경우 정말 지역 토호화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충돌하는데 어느 가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잠시 속보를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얘기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 주재 한국인이 피랍됐다는 속보입니다. 현지 대사관 상무관이나 코트라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시간에서 YTN 라디오 통해 자세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훈 박사님께는 이걸 좀 내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정치개혁특위 하고 있고 공천 폐지 운운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은 문제는 2월 4일 되면 당장 예비 후보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부족하죠. 매번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판에 정계특위도 얼렁뚱땅 안하시 주고원이 막으니 하면서 타협을 봅니다. 지난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정당 공천 폐지 문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맨 처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때부터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넘어가고 또 주고받으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대표적인 어떤 이 조항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라 봅니다. 이번에도 아마 어쩌면은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끝나든지 아니면은 2월로 넘어가겠죠. 예. 2월 4일까지 어렵고 보는데 앞서 개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헌의 당시에 개헌이 아니라 위헌 문제. 네, 위헌 문제 아닌데 미안합니다. 위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2003년이었죠. 위헌 때 얘기는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을 표방하는 데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결론이 났었죠. 아니 그때는 이제 공천 제도를 그때 빼니까 떼고 예 그러니까 갑자기 후보들이 이제 명함에다가 나는 어느 당 소속이다 네. 이렇게 한 것이 정당 선거법안으로 금지가 지적이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괜찮다 위헌이다. 네. 예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각 후보들이 정당 표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느 정당의 정책을 지지한다 할 수 있을 예.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자유를 억제하는 게 아니죠. 그걸 밖에 차라리 공천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니까 공천하면은 폐해가 많고 공천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지난번 대통령이나 또 여야가 합의했던 약속이 파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황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 정당 공천하는데 그 폐해가 있고 이른바 뭐 공천 헌금이 오고 갔다면 그것을 막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예.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 그럼 지역토호도 지역토호가 바로 한 걸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 보내면 되죠. 예, 됐습니다. 두 분 이제 이 문제는 어차피 여야도 똑같은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정도에서 그치고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번 지방선거 초점이 또 하나가 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과연 그 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연대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인데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쪽에서 서로 연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 단일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이 결과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후보 단일화 협상이다, 야권 연대 협상이다, 협상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 아니고 각자 길로 가다가 예를 들어 투표 3일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몰아주기라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박상현 박사님. 저도 그래 봅니다. 지금 뭐 정당 차원에서의 단일화 얘기는 이미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도 단일화 하는 순간에 또다시 민주당은 단일화 프레임 속으로 가가지고 결국 무능한 정당을 드러내는 거냐? 할 말 없는데 뭐이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신당을 만들고 그러는데 뭔가 해보기도 전에 단일화부터 얘기해버리면 김 빠지는 거죠. 예.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는 없다. 다만 이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문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논의를 하더라도 광역 단위라고 하더라도 각 후보가 결정되면은 후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일화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는 막을 수 없다고 봐요. 만약 A라고 하는 후보가 도저히 이대로 완전히 어렵겠다. 나는 CEO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당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거죠. 예. 정치인 자유만큼은 보장된다고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단일화는 있을 수 있다고. 그게 무슨 그게 바로 제가 전화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하셨던 중도에 포기하는 게 바로 이정희 패턴입니다. 예, 나 알겠습니다. 박근혜 떨어뜨려 놨어 중간에 포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건 이제 개인 후보자들의 그 단일화이고 예, 지금 김한길 대표는 조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하면 2, 3등은 모두에게 타격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는 들었는데 안철수 그 신당 쪽에서 당장 예, 대응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1등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이 단일화를 놓고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과 안철수 신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인데 그 점 어떻게 보시는지 황 의원님? 지금 보면 예. 김한길 대표가 야권의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 아주 묘해요. 보니까 야권의 재구성이 어쨌든 야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놓고 선거 전에 할 것인가 선거 이후 그 결과에 다시 야권을 리셔플링 이른바 재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지금 마침 보니까 노웅래 사무총장도 그렇고 사실상 보면 계속 안철수 쪽에다 대고 특히 아마 박원순 시장 같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부질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분을 잡는 것이고 혹여 어떠한 경우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뭐랄까 안철수의 기임도 좀 빼면서 자기가 야권의 맏형이라는 것을 계속 보이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협상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박상현 박사님. 맞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당 차원에서의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명분과 실리를 다지는 겁니다. 명분. 2등, 3등 하면은 결국은 새누리당이 1등 하니까 야권 분열이다.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얘기고 만약에 단일화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안철수 신당은 바람 빠지겠죠. 그러면 민주당 사는 거죠.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에 뭐 안철수 의원 쪽에서 맞장구 칠 이유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좀 심각한 질문인데요. 이 안철수 신당 쪽에서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이 박원순 시장과 친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일부 평론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어제 안철수 의원 이 인터뷰에서 뭐 어떤 특정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대선 서울시장 내가 두 번이나 양보했는데
이번에는 양보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협력 관계로 갈까요? 아니면 그 갈랐을 거로 보십니까? 황 의원님? 저는 안철수 의원이 2017년의 꿈을 예. 그나마 꿈을 갖다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거 있죠. 자기가 내민 후보가 서울시장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권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민주당을. 즉 호남에서 한두 석 먹고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예. 다음에 서울에서는 박원순이 안 되는 게 안철수 의원한테는 제일 좋죠. 그 너무 음모론 아닐까요? 음모론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떨어지면은 안철수 후보 쪽, 안철수 쪽에서 후보가 나와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떨어지면은 안철수는 야권 안에서는 공적이 되는 거죠. 공적이. 왜냐면은 지금은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정통력자가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정치와 같이 갈 사람이다. 그러면 당은 소수가 다르지만은 큰 판을 보면은 같이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떨어지면은 안철수 의원이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음모론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평론가도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군요. 절제 음모론자 됐습니다. 음모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갑갑한 것이거든요. 이 서울시장의 정몽준 의원은 출마를 이제 사실상 포기를 했고, 예, 뭐 포기했다기보다 거부한 거죠. 그리고 김항식 이 전 총리는 아직도 명확한 태도를 잘 보여주지 않고 미국에 들락날락하고 계시고 이해운 의원만으로는 지명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으로 봅니까? 저 새누리당이 겁먹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 왜냐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2배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죠. 거기다 지금 김항식 전 총리도 어제 보니까 뭐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데 보니까 그 얘기하더군요.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나가게 된다면 추대받지 않겠다. 경선하겠다. 뭐 그 정도 되면 입장 한 반쯤 바뀐 거 아닌가요? 저도 김항식 전 총리가 나설 것 같은데 당초에는 저는 다른 방송하고 첫 인터뷰할 때 인터뷰를 하루 2번 했거든요. 뭐 제가 구체를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할 때는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직접 목소리를. 그런데 또 오후 방송에는 또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미국으로 또 간다 그러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남아있는 경쟁력은 김항식 전 총리이기 때문에 넣으면은 서울시장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당하게 결정되지 않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김항식 전 총리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 또 하나 김항식 전 총리는 대한민국 역대 총리 중에 유일한 전남 광주 출신 총리입니다. 유일해요. 아니죠. 그 황인성, 전남 광주입니다. 황인성 전 총리는 전북이고. 고건, 황인성 다 전북이고. 예, 전북이죠. 유일한 광주 전남 출신의 총리가 김항식 총리. 그런데 우리가 영원함 가르기도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이 전북과 전남으로 또 갈라야만 합니까? 오늘 왠지 음모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모론처럼 제가 몰리고 있습니다. 좀 너무 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올해 선거, 이 3번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 그리고 7월 재보선 10월 재보선 이걸 그 2번으로 줄이자. 이게 또 정치권에서 또 논란을 잠깐 부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 사실 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법에서 규정한 거니까 법대로 해야 될 텐데 왜 이걸 합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저는 그걸 갖다 합친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지난 2012년을 보시자고요. 2012년 같은 경우 보궐선거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랬죠. 보궐선거 근데 사실은 한 번 있었어요. 까먹고 있죠 우리가. 12월에 홍준표가 됐잖아요. 경남 선거. 왜냐하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애는 보궐선거를 10월 보궐선거를 12월에 합쳐서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방선거 있을 때는 지방선거 따로 그다음에 4월에 있어야 될 보궐선거를 7월로 미루고 10월 가는지 3번 가는 건 잘못된 거죠. 박상영 박사님. 저는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은 보궐선거를 한 번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법 바꿀 때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얘기하면은요. 그거 꼼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찌감치 논의를 할 경우에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끝으로 한 주간의 베스트와 워스트 인물 꼽는 시간입니다. 예, 먼저 황 의원님 일주일이 베스트? 베스트요. 오늘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뭐죠? 중국 시진핑 말고요. 헤이룽장성. 예. 하얼빈 씨로 바뀌었습니다. 하얼빈 씨. 저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시진핑 주소로 해야 되죠. 하얼빈 시민 전체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가 6년 만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어제 보니까 하얼빈역에다가 전격적으로 보면은 그 기념관 어제 중공. 극비리에 건설을 해서. 그렇죠. 극비리에
또 개관함으로써 참 공개적인 개관했죠. 함으로써 일본에게 충격을 주었죠. 네. 예. 저는 박사님? 베스트 안철수 의원을 꼽았습니다. 예, 이유는요? 왜냐하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이 폐지 논란에 대해서 참 여야가 서로 입을 맞추는 듯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을 때 바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국민 공약 폐기하고 새누리당의 정치 훼손 딱 지적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느 정파를 넘어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개특위 이런 정개특위는 빨리 해산해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 분노한 목소리를 전 대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3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적절했다. 그래서 그나마 베스트 인물로 뽑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되는 전 변호사님은 베스트 얘기도 많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 무소속 의원 한 사람이 정개특위 해산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새누리당 비판도 나왔는데요. 전 변호사님 베스트를 누구? 저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김한길 대표 두 분을 다 꼽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국가안보에 관심을 보여준 한 주였다. 예. 이 김한길 대표도 야당으로서 연평도 가서 당 지도부와 함께 연평도 가서 우리 안보 상황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 NLL을 사수하겠다. 이런 얘기한 것 우리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칭찬해야죠. 예. 이주일 리포스다. 저는 안철수 의원 꼽았습니다. 예. 어째 아까부터 이상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보면은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 폐지할 수 있다. 얘기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보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 분위기에서 저는 봤을 때 어제 존재감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맞짱 뜨면서 정개특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 정개특위 1월 말까지 되는 걸 아니 한 분의 국회의원이 아까 전 변호사님 그 말씀 하십니다마는 저 보면 즉각 해산하라 봐라. 이른바 쿠데타적 발상하는 안철수 의원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박상훈 박사님? 저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는 워스트를 최연의 코레일 사장을 꼽았습니다. 예. 이거는요? 동료 직원들은 구속되고 직위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사장으로서 정치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정치 앞가림이라 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이것 때문에 공격 개혁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연의 사장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전 변호사님은? 예, 저요? 황우여 대표와 최연의 코레일 대표 두 분 다 꼽았습니다. 이 두 분 다 문제죠. 한 분은 방금 박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 선거구 부탁하러 간 것 분명해 보이고 또 한 분은 그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예, 당 대표로서 할 짓은 못 되죠. 예. 전현식이 출발사침 월요일 정치포커스 시사평론가 박상명 박사,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새벽 리비아 주재 코트라 한수구 무역관장이 알카에다 추종 현지 무장단체에 피랍된 것으로 현재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요즘 쓰는 새 주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유 지명, 동이름, 마을 이름과 상관없는 주소가 됐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말죽거리, 벼우개길, 모래내 같은 고유 지명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살고 있는 동이름과 동떨어진 주소가 되다 보니 주민들도 헷갈려합니다. 신정동이 국회대로고 화곡동이 국회대로고 시설동이 천호대로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몇 사람이 될까요? 거기다 주소에 따라 붙는 숫자는 왜 그리 많습니까? 새 주소는 미국 주소를 흉내내는 건데 미국은 길을 먼저 만들고 마을이 생긴 까닭에 길에 딸린 숫자가 주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동가 마을이 먼저 생긴 우리가 그걸 흉내내다가 보니 신정동이 국회대로가 된 겁니다. 그나마 그 길 이름도 제 멋대로 지은 겁니다. 이런 탁상 행정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 3년 뒤에 고쳐주겠다고 하니 정말이지 우리 공무원들 간은 큰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현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